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그래도 뭐, 인사는 뭐 제 얼굴 보여드려야 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라는 데고요. 제 전공은 이제 중앙아시아 역사, 주로 이제, 그리고 세부 전공은 이제 몽골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름은 이평래입니다. 어쨌든 이제 또 뭐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칙이 있으니까 불편한 제가 이걸 끼고 하겠습니다. 올 때는 제가 이제 두꺼운 마스크 끼고 왔는데 두꺼운 마스크 끼고 계속 얘기하게 좀 그래서 대탈 마스크가 괜찮습니다. 이게 좋대요 이게.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스키타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집단 스키타이라고 써져 있죠. 저 사람들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원전 7세기에서 3세기 그러니까 기원전이라는 게 이제 뭐 영년 이전이죠. 3세기 사이에 오늘날 우크라이나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무슨 뭐 불편한 관계가 최근 있었죠. 여기가 이제 이 크림반도인데, 크림반도가 이제 우크라이나 땅인데 이제 몇 년 전에 러시아가 침략을 했죠. 뺏어버린 거죠. 거기입니다. 소치가 있는. 우크라이나 여기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죠. 여기 스키타이라는 이 집단이 있어요. 민족 명칭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밑에 보면 그리스가 있죠. 또 이제 그 아래쪽에 페르시아에서 이제 많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이제 그 문화적인 역량을 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스키타이 문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동물 문양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동물들이 싸우고 있는 이런 이 문양 이게 세계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외부에서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를 해서 세계 각지로 이제 퍼뜨렸다는 게 이제 스키타이 문화인데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글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얼마나 좀 이 재미가 있는지 가능하면 최대한 재밌게 해보도록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좀 유라시아 이 지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지역들입니다. 이 중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 있잖아요. 여기 이탈리아하고 이제 여기 이탈리아하고 그리스네요. 여기 이제 흑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터키입니다. 이거는 이 호수가 아니고 이 해협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터키 여행 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가시는 것도 이쪽에도 그리스, 터키 이런 뭐 패키지도 많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흑해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카스피라는 곳은 이 내륙 호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죠. 여기 이제 중앙아시아라는 데고요.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5개 국가 무슨 스탄 하는 이런 적이 이제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에는 카프카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요즘 여기도 이제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요.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데 여행들 많이 가죠. 그리고 이제 내륙에서는 우랄 산맥이 있죠, 러시아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서 우랄 산맥 보이고 굉장히 높은 산맥 같지만 완만한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는 땅 자체가 유럽하고 아시아에 걸쳐 있으니까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오면은 우랄 산맥을 지나면 이제 아시아로 오는 거죠. 또 이쪽에서 갈 때는 이제 이 우랄을 지나면 이제 유럽으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서쪽으로 와서는 이게 중국의 신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실크로드, 뭐 답사, 뭐 패키지 여행 100% 이쪽으로 갑니다. 중국의 신장이고요. 이 중국의 신장과 중앙아시아를 나누는 거대한 산맥이 그 유명한 파밀고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동서양을 구분할 때 바다에서는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가 이제 이 흑해하고 이 사이에 이스탄불이 여기 있죠. 이스탄불은 한쪽은 서양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행정구역상 행정구역 좀 말이 이상하네. 관행상 이제 동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해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서쪽은 서양에 속하고 동쪽은 동양에 속하는 곳이 이제 이스탄불인데요. 대개 이제 바다에서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서양을 나누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내륙에서는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양을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로 이제 언제부터 이런 관행이 생겼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나보고 그러면 당신 그 동서양을 좀 나눠봐라 한다면 파밀고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밀고원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들, 이게 파밀고원이 한 7,000m 정도 되거든요. 이 클륜 산맥도 7,000m 되고 텐산 산맥은 한 5,500, 400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 보면은 힌두쿠시 산맥이라는 또 거대한 산맥이 있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산, 줄령이 다 여기에 포진해 있고, 만약에 이제 그거는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파밀고원에서 서쪽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돼 있고 동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지역을 갖고 나누라고 한다면 파밀고원이 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고비 사막입니다. 고비 사막 위에 이제 몽골이 있고, 그리고 몽골 위에 이제 러시아의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호수인 바이카로가 있습니다. 저는 뭐 가능하면 뭐 조금 건강하실 때 뭐 여기저기 여행 많이 다니시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가 다 안정이 되면 바이칼로 어디 한번 가세요. 직항로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비싸면은 뭐 그 이렇게 이제 돈 친구들끼리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뭐 많이 권합니다. 그렇게 한번 뭐 기회가 되시면 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이 전체를 혹시 이제 이 수업 강의가 아니더라도 여기를 좀 전체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무슨 책을 볼 때든 안 그러면 이제 무슨 뭐 여행을 할 때든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 가실 때 자연환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하시고요. 이 내용은 앞으로 뒤에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수업이 좋은 거는 시험을 안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듣거나 안 그러면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인체를 다루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신체가 사람의 신체가 참 신비롭게 생겼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게 뭐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눈을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지구의 눈을 돌려보면 이 지구라는 것, 또 우주라는 것도 참으로 신비하게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게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말이죠.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서 보면 이 남반구, 북반구 그렇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을 보면 맨 북쪽 끝에 북극점이 있습니다. 얼어있는 바다죠. 북극 바다가 이제 녹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북극은 맨 꼭대기는 이 극점은 얼어있고요. 북극점 아래 이렇게 이제 거대하게 띠가 둘러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흔히 말하는 툰드라가 됩니다. 툰드라라는 거는 영구 동토대. 영구 동토대라는 얘기는 1년 내에 얼어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날부터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나라도 있죠. 러시아 연방의 야쿠치아. 그 다음
이 툰드라 지대 아래 보면은 이 거대한 띠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서 시베리아입니다. 이게 이제 침엽수지대죠. 침엽수지대 아래 초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리아에서부터 이 헝가리, 이 폴란드, 루마니아까지 거대한 그 이 스텝, 그러니까 초원이 있죠. 초원이 있고 그 초원 아래 몽골의 고비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사막의 벨트가 아라비아 사막까지 펼쳐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사는 우리 지역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 머릿속에서 보면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이쪽 초원에서 저쪽 초원이 보일 리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실제로 이 거대한 지구가 이 만주에서부터 헝가리까지 거대한 초원이 이렇게 펼쳐져요. 이게 스텝입니다. 스텝인데 그 아래 이제 이 사막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면 그 이 블랙시라고 써진 곳 이게 흑해인데요. 흑해 바로 위에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여기에 이 스키타이라는 집단이 자리 잡고 활동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이 스키타이라는 집단은 기본적으로 초원에 사는 유목민이었다. 유목이라는 것은 사계절 거초를 옮겨 다니면서 하는 목축민들을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몽골 같은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뭐 우리가 시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러면 또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좀 그 상세하게 보면요. 이게 이제 흑해죠. 흑해인데, 흑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탄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스탄불이죠. 지금 여기에 막혔는데 원래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죠. 무슨 해협을 그 운하를 불착한 게 아니고요. 원래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하고. 이 지중해 끝에 보면은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고요. 에게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 이스탄불을 통해서 흑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해는 그냥 바다입니다. 바다고요. 여기가 소치입니다. 김연아 그 은메달 같은데 마지막에 소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얄타에다 2차 세계 대전 직전에 뭐 루스벨트 누구죠? 그 이 처칠 스탈린이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적절한 시절에 한민족들 독립시켜주자. 이 얘기를 합의했던 데가 이거 얄타회담. 이 장소가 얄타라는 곳이죠.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여기가 크림반도라는 곳이고요. 원래 이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었는데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행정적으로 넘겼는데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침략을 해서 지금은 러시아 땅으로 돼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도 미국이나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게 이 크림반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 어쨌든 그런 지역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이 루마니아, 이제 불가리아 뭐 이런 데가 뭐 그리스, 마케도니아, 뭐 세르비아, 또 이제 이쪽 가면 크로아티아 그 많이 가는 뭐 무슨 여행 프로그램 막 크로아티아 나왔잖아요. 그런 지역이 이제 이쪽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거를 그 이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 하는 거는 뭐 사연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왜 그랬는가.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몰도바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되게 그 흑해 서쪽 해안대나 이쪽에 있죠. 어쨌든 그렇게 좀 아주 생소한 지역이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대서양이 이쪽에 있고 영국이 이쪽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넓혀보면 이렇다라고 하시고요. 왜냐하면 사실 지리를 잘 모르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이 세르비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들 재작년이니까 우리 사고 났잖아요. 도나우가 그 이 헝가리에서 배가 침몰해서 그게 이제 여기 부다페스트니까 이쪽 구간입니다. 이쪽 구간인데요. 이 도나우강이 우리 어려서 배우면 이제 음악책에 무슨 다뉴브강 뭐 그런 노래도 있죠. 거기에 보면 독일에서 출발을 해서 루마니아를 거쳐서 흑해로 물이 흘러갑니다. 이게 도나우라는 말은 독일어고요.
다뉴브는 이거는 이제 영어식 표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모스크바를 러시아 말로는 모스크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정확하게 모스크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모스코우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태리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탈리아 이렇게 하듯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긴 강의죠. 그게 바로 흑해로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스키타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그리스가 있고 밑에 페르시아 제국 있고 지중해가 있고 이제 카스페이가 있는데 흑해 북도 여기 있었던 집단이 이 카스피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이제 도나우강, 다뉴브강이 이쪽으로 하십니다. 이게 이제 또 몇 분은 또 못 찾았죠. 어쨌든 재작년이네요 벌써 2019년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스키타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키타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7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흑해 북부 연안과 서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한 유목민인데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란 사람들 현재 이란 사람들을 이 이란, 인도, 아프가니스탄의 뭐 아프가닌 이 사람들이 얼굴이 좀 새카매서 그렇지 원래 이란 사람들은 백인들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백인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하고 똑같은 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목민 하면 이제 몽골이 떠오르고 따라서 유목민 하면 이제 아시아 계통 황인종들을 떠오르지만 실제로 역사상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유목민은 백인족의 유목민. 이 사람들이 이 스키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스키타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어입니다. 어원을 따지면 인도 유럽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이란, 유럽 여러 나라 언어가 한 계통이죠. 언어가 한 계통이라는 얘기는 집단 자체가 한 계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알타이어 계통에 속한다. 한국어. 알타이어 중에는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 만주어, 뭐 터키어 이런 언어들이 알타이어입니다. 그러면 언어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흔히 이제 뭐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language family라고 하는데요. 어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계통의 언어를 쓴다는 얘기는 집단 자체가 같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 이란, 유럽 여러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을 인도 유럽어라고 하는데요. 이 스키타이라는 말이 인도 유럽어의 쏘다라는 말에서 온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활을 갖고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스키타이에 대해서는 이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가장 역사상 유명한 역사학자가 헤로도토스입니다. 이 사람이 뭐 히스토리에서 아포덱시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 히스토리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서 이 사람이 쓴 책에 스키타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걸 대충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스키타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도시라는 게 없다. 성도 축조하지 않는다. 가업도 없고 가업을 운반해서 이동한다. 말을 타고 활을 사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가축에 의존해 살아간다. 이 말은 이동, 기마, 활, 가축, 수레 등 유목과 유목민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었다. 얘기죠. 유목민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요. 사계절 그러니까 풀 따라 물 따라 자신의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목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대표적인 유목민이 바로 몽골 유목민들이고요. 지금도 몽골 사람들의 시골에는 사계절 정확하게 4차례 거처를 옮깁니다. 거처를 옮긴다는 얘기는 정착 가옥이 있으면 이거는 거처를 옮길 수가 없죠. 당연히 텐트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몽골 지붕이 있잖아요. 이 둥근 지붕. 뭐 그런 데 이 집을 두고 살고.
자, 이 헤로도토스라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역사의 아버지다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스 역사학자. 이 사람이 쓴 책이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히스토리가 됐는데요. 그러면 동양에서는 헤로도토스에 맞먹는 또 이제 그런 위상을 갖는 사람이 한나라의 역사학자인 사마천이라는 사람. 사마천이 쓴 책이 바로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 이후의 역사학자들이 모든 역사 지필의 이 전복, 모범으로 모델로 삼는 게 바로 사마천의 사기고 서양에서는 헤로도토스의 히스토리아, 그러니까 역사라는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스키타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 헤로도토스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헤로도토스가 이제 이 책에서 스키타이 사람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것, 또 자기가 이제 이 조사했던 거를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키타인들이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헤로도스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 사람입니다. 당시 그리스하고 스키타는 굉장히 밀접한 교역 관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키타이 사는 지역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이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죠. 아, 스키타인들 사람 사이에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이 보리스테네스강, 당시 이제 이 강 이름인데 드네프르 강입니다. 드네프르 강은 여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드네프르 강의 딸과 천신, 하늘신이죠.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타르기타우스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물의 신과 하늘 신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타르기타우스고, 이 사람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막내인 폴락사이스라는 사람이 스키타의 조상이 됐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늘 신이 뭐 술잔하고 전투 토끼하고 쟁기를 땅으로 떨어뜨렸는데 첫째하고 둘째가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불이 붙어서 못 잡았다. 셋째가 잡았다. 이 사람이 주인이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스키타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신화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당군 신화가 있잖아요. 당군 신화가 있듯이 이제 이게 이제 스키타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족 설화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강이나 바다의 신의 딸하고 하늘 신의 딸이 결혼한 사례는 여기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있죠.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주몽, 고구려의 창건자죠. 주몽이라는 사람은 하백은 강물입니다. 강의 딸 유화라는 여자, 천신의 아들 헤모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주몽이고, 주몽이 부여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 바로 주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강의 딸하고 하늘신의 아들이 결혼할 수 있는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환웅입니까? 환웅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곰하고 호랑이한테 쑥하고 마늘을 주면서 너희들 동굴 속에 들어가서 37일이니까 정확히 21일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이것만 먹고 이거를 동굴 속에서 견디면 사람이 된다. 근데 호랑이는 뭐 그냥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고, 곰은 21일간 견뎌서 사람으로 변해서 뭐 환웅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당군이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럼 동물원에 호랑이 좀 예를 들면 그 쑥하고 마늘 갖다 주면 뭐 21일 견디면 동굴 속에 넣으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자, 그러면 그게 거짓말인가? 거짓말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그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됐든 한국 신화가 됐든 신화는 신화대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군이 보조선을 개창을 할 때 이게 이제 그 호랑이를 토템으로 믿는 집단, 또 곰을 토템으로 믿는 집단이 있었는데 적어도 곰을 토템 숭배하는 집단하고는 원만한 연대를 통해서 보조선에 편입이 됐다는 얘기고요. 호랑이는 뛰쳐나갔잖아요. 호랑이는 다른 방식, 뭐 전쟁이라든지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고전에서 고조선으로 편입했다는 걸 말해주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얘기로 꾸며내는 게 우리 민족 설화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누구의 뭐 딸하고 뭐 결혼했다는 얘기는 생각하면은 신화학자들이 보면 또 우리가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신성하다고 해야 되는데 신성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하고 관련시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의 권위를 어떻게 확보하죠?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보하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뭐 대통령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반맥해줘, 잠재워줘, 예를 들면 뭐 어디 가면 호의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월급 주고. 그거는 국민이 그거는 위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 왕들은 안 그랬죠. 왕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 조상이 하늘이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그래서 모든 나라의 초창기의 역사에 이 하늘하고 이 조상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쓰면서 이 스키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리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스인들 사이에서도 이 스키타이가 어떤 사람인가가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를 이 사람이 자기 책에다 써놨는데요. 이 헤라클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소떼를 쫓아서 이 게리온은 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소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죠. 지금 뭐 세 사람이 붙어 있으니까 이 괴물이죠. 이 사람들이 소를 지킵니다. 근데 이제 헤라클레스에게 이 사람이 지키는 소를 가져와라는 임무가 부여됐죠.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말을 타고 가다가 소떼를 쫓아가다가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서 이 스키타인들 거주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저녁에 춥고 이제 졸리니까 말을 밖에 매놓고 동굴 속에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발이 없어졌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니까 반여 반사라는 것은 몸뚱아리가 반은 가는 여자, 반은 뱀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감췄다. 그러니까 내 말을 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나하고 하룻밤 같이 지내면 그 말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헤라클레스가 하룻밤을 지냈는데 지내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죠. 고향으로 떠나면서 이제 그 헤라클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세 자식을 낳을 거다. 그 중에 이제 이 활끈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자식이 나오면은 그 중에 어떤 녀석이 이거를 잘 맬 텐데 그 맨 녀석이 너희들 그러니까 스키타이를 다스려라 하고 이제 헤라클레스가 떠났다는 얘기죠. 그 중에 이제 막내가 이 아버지가 이제 뱃속에 있는 그 뱀 여자, 뱃속에 있는 자식이죠. 나중에 이제 나올 그 자식이 이 막내가 이제 그 끈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열쇠를 부러뜨려서 뭐 한쪽을 가져가고 이렇게 맞춰서 그 사람이 뭐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 얘기 속에.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이제 이 스키타의 조상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이 헤라클레스는 그 제우스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뭐 강력함, 뭐 상징이지만 또 이 헤라클레스는 성적인 매력이 최고 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이제 그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는 스키타이 사람이 강력하다는 걸 나타내고 마녀가 등장한 반여 반사 스키타의 야만성을 상징하는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를 알아야지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우스가 이제 신의 왕이죠. 제우스의 부인이 누구죠? 정처가 헤라라는 여자죠. 헤라클레스는 요즘 말로 하면 제우스가 이 바람펴서 낳은 자식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헤라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제우스의 뒤를 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헤라클레스가 워낙 출중한 존재니까 이걸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가지 그 시험을 하죠. 예를 들면 이 동굴 속에 굶긴 사자를 넣고 헤라클레스를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사자를 죽이고 하라.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실제로 이제 맨주먹으로 사자를 때려잡아서 사자 가죽을 걸치고 나오죠. 그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남아있죠. 아까 이제 여기에서 이 게리온, 이 지키는 소떼를 가져오라는데 이게 뭐 인간으로서 불가능하죠. 신들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괴물이죠. 머리가 3개 달린 괴물. 이거를 또 이제 헤라클레스가 해냅니다. 12가지 업보를 다 이거 해내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들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스키타의 기원에 관한 얘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반여 반사. 몸뚱아리가 반은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뱀이기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이걸 믿었다는 얘기고요. 황금마면이라는 얘기는 알 장식 앞에 하는 거기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출토된 자료를 보면 이쪽 여기 아래 몸뚱아리는 여자고 위는 이제 이 뭐죠 사람인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믿거나 말거나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고고학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헤라클레스가 떠나면서 그러니까 끈을 매는 이런 그림도 실제로 이 크림반도에 있는 쿠르간 이 고분에서 출토된 그러니까 황금잔 호박으로 만든 잔에 보면 이런 문양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이 얘기들은 우리가 그냥 황당무계한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서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넓게 유포되어 있던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헤라클레스라는 사람,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이 얘기를, 2가지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이런 얘기가 전해지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스키타이라는 사람들은, 스키타이는 이 사람들이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가장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3번째, 첫째는 스키타인들 사이에서 전해온 얘기. 2번째는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스키타일은 아락세스강, 오늘날의 볼가강입니다. 볼가강은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여기만 지나면 됩니다. 이게 볼가강입니다. 이게 볼가강이고요. 이게 카스페가 있고 이게 볼가강입니다. 볼가강. 이 볼가강 동쪽에 살던 민족이었는데 좀 복잡하니까요. 어떤 민족에 쫓겨서 흑해 북쪽연안으로 왔다는 얘기죠. 근데 흑해 북쪽연안에 누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 킴메레오이라는 이런 집단을 공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이 볼가강 서쪽에서 스키타이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여기 지금 스키타이라고 써진데 킴메레오이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키타이에 쫓겨서 카프카스 산맥으로 쫓겨갔는데 이 스키타이가 이 사람들을 죽여가다 길을 잘못 들어서 서아시아, 오늘날 중동 쪽으로 내려왔다. 여기에서 28년 동안 이 지역을 다스리다가 다시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서 스키타이에 우리가 번거지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번째 얘기, 이 기원이 이제 이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키타이는 오늘날 스키타이 거주지라고 말하는 곳에 동쪽에 살고 있어요. 이 지역, 자신들의 본거지라고 하는 지역을 침략을 했을 때 당시에 킴메리오이라는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갔다.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중동을 지배했다. 28년 동안. 그러다 다시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서 이 원거지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런 지역을 지배하고 다시 이쪽으로 왔다는 간단하게. 이때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뺐는데요. 여기서 스키타이가 28년 동안 이 사람들을 지배할 때 이게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서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뭐 보통 이제 또 뭐 저는 뭐 종교하고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는 교회 다 가보잖아요.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에레미야라는 사람이죠.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그 북방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스키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에레미야하고 거의 유사한 시기죠. 살았던 시기가. 그러니까 이 중동을 지배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인간이 신을 섬기는 걸 다 하지 못하고 죄를 많이 져서 북방면에 침략을 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의 에레미야서라는 구약 성경이죠. 그게 이제 이 구절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다. 뭐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키타이가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세 번째 설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스키타이가 동쪽에 어디 있었다. 동쪽에 어디인데 스키타이 유적 가운데서 가장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유적이 오늘 몽골 북방에 있는 이 투바 공화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투바 공화국의 아르잔 고분이다. 여기서 보면 조금 좀 자세히 나오죠. 여기가 이제 몽골이고요. 이거 투바라는 곳인데 아르잔 고분. 이게 스키타이 관련 유물 유적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시대가 올라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재는 그러니까 스키타이가 뭐 딱 여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원거지는 여기 어디고 여기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주해 갔다. 뭐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잔 고분은 이제 뭐 엄청나게 큰 고분이죠. 뭐 되게 이제 그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 사이. 그러다가 이제 서쪽으로 이주를 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묘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런 이제 이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화려하죠. 황금 유물들인데 이 황금 유물이 왜 중요한가는 조금 이따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사실 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뭐 그냥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키타이가 이제 이 서아시아를 지배하다가 다시 원고지로 돌아왔죠. 그러다가 이 6세기 말에 어디 침략을 받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죠. 마라톤 전쟁이 나오는 게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전쟁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들으셨잖아요. 42.19km를 뛰어가서 왕에게 승전을 알리고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마라톤이 생겼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강력한 국가는 이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그리스가 있고 이쪽에 그리고 그리스 이제 이 동북쪽에 이제 이 스키타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키타이하고 그리스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스하고 페르시아는 숙적 관계였죠. 늘 전쟁을 했죠.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적의 적은 뭐 친구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이 아케메네스 왕국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스키타이를 침략을 했는데요. 침략을 했는데 어떻게 침략을 했냐면 뭐 이런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다리우스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기원전 이때 514년에 12년 사이에 70만 대군, 헤로도토스가 쓴 기록에 따르면 70만 대군이라고 하고 크테시아스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의하면 8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이 대군을 이끌고 이 스키타이 원정에 나섰지만 철저하게 패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있잖아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할 때, 뭐 100만 대군 이렇게 하는데
그 100만이라는 건 그냥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100만을 어떻게 동원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군대였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스키타이가 잘 막아냅니다. 어떻게 막아내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다리우스가 침략을 하면서 보스포러스예요. 이게 이스탄불에 있는 곳에 부교를 설치합니다. 부교라는 건 임시 다리죠. 설치를 해서 이제 이쪽으로 육군을 침략을 시키고 병창 먹을 거는 바다에다 배를 띄웁니다. 배를 띄우는데 여기 이제 배를 띄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남쪽보다는 이 북쪽이 훨씬 건조하고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추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루마니아 아까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이쪽이 지금은 이제 이 과학기술로 이제 좋은 항구를 개발을 했지만 그 늪지대가 많습니다. 자연 항구가 그러니까 배를 대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리우스 이 군사가 스키타이를 침략을 해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군대 본대하고 병참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북쪽으로 가면 추워지죠. 또 배고프죠. 굶주림에 시달리죠. 아,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좀 어려운 얘기지만 유목민과의 그러니까 이 중국을 좀 예를 들게요. 만리장성을 사이에 두고 중국 역대 왕조의 군대가 유목민들과 전쟁을 할 때 늘 유목민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10분질도 안 되죠. 100분질도 안 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그 군대를 어떻게 막아냈을까? 이 사람들은 유리하면 싸우고 불리하면 도망갑니다. 늘 그랬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략 전술을 자기가 가장 유리한 곳에서 싸움을 했는데 늘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하면은 정착민들, 중국 사람들과 한 나라가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말을 타고 계속 쫓아오죠. 쫓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원에는 무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평생 말을 탄 사람들이었고 대개 이제 정착군대 중국이라든지 한국관들은 주휘부만 말을 타고 주휘부 말을 타고 나머지는 보병이죠. 그러니까 유목민이 도주를 하면 도주를 한 유목민을 쫓아가게 되면 지휘부하고 본대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매복에서 습격을 합니다. 이게 유목민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10분질도 안 되는 군사로 100만 대군을 어떻게 막아냈을까? 이런 전략 전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CEO들이 유목민들로부터 전략 전술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거기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제 라인을 과감하게 생략한다든지. 예컨대 가장 실용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했다는 얘기고요. 헤로도토스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 침략을 받고 이 스키타이가 어떤 전략 전술을 구사했냐면 계속 도주합니다. 북방으로 가면 추워지죠. 일단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쪽 사람. 두 번째는 가면서 모든 시설들 초원에는 물을 기하기 어렵죠. 먹을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파괴하고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쳤을 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우스는 70만 대군 혹은 80만 대군이라고 하지만 거의 목숨만 건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철저한 패배죠. 이래서 이제 스키타이가 이제 이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건데 여러분들 역사라는 게 이제 참 이 똑같은 일이 반복은 안 되지만 그 패턴 형태는 반복이 된다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그로부터 이제 1100년 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해서 전작에 러시아 사람들이 똑같은 전략 전술을 구사했죠. 이 지역이 러시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러시아를 침략했죠. 소련을 침략했죠. 당시에. 소련을 침략했을 때 소련의 전 국민들이 전력을 동원해서 모든 시설을 우랄 동쪽으로 소개시키고 옮기는 거죠. 소개시키고 똑같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스키타이가 구사했던 전략 전술을 똑같은 전략 전술을 구사했어요. 서쪽을 비워버리고 동쪽으로 다 옮겼던 거죠.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스키타이가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에 맞서서 했던 전략 전술을
1940, 뭐 몇 년이죠? 44년인가? 41년인가 침략을 하죠.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그 2천만 정도. 가장 큰 피해. 어쨌든 그랬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훌륭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우스 침략을 막아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성기를 부과하는데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뭐 여기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헤로도투스가 스키타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기술을 하고 나서 이 스키타이 사람들이 동쪽과 시베리아 지역과 교역을 했다는 이 교역로를 아주 상세하게 자신의 책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이제 흑해죠. 흑해 북부 연안 이제 이 스키타이 거죠. 여기에서부터 1, 2, 3, 4, 5, 6, 7, 8 알타이 산맥이 있는데 이 지역 시베리아입니다. 참고로 알타이 산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알타이 산맥은 세 개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첫째는 몽골 서부 지역, 러시아의 알타이 공화국, 중국 신장의 북부 지역에 신장 알타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산맥을 통칭해서 이 역사에서는 알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민족을 알타이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언어라든지 민족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알타이, 알트라는 얘기는 이 금이라는 뜻입니다. 몽골어 터키에서 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몽골 지르컬로 이 금이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그런 뜻이다 하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스키타이 사람들이 알타이 지역까지 교역을 했다는 교역로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이라는 지역에서 2라는 지역, 2라는 지역에 3이라는 지역. 되게 그런데 이제 이 우랄 산맥까지, 여기 우랄 산맥이잖아요. 우랄 산맥까지는 이 헤로도토스의 정보가 아주 정확합니다. 우랄 산맥은 넘어서는 조금 좀 이상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문, 듣는 걸 또 누가 했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얘기.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 가니까 뭐 키가 5m인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며칠씩 잠을 자고 며칠씩 그냥 또 뭐 그냥 잠을 안 자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타이 지역으로부터 황금을 수입하고 또 이제 그리스라든지 페르시아에서 수입한 자신들의 물건과 바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당시 알타이 지역에 생산되는 모피가 중국으로 얘기하면 춘추전국 시대. 춘추전국 시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춘추 시대는 공자가 살던 시대. 전국 시대는 맹자가 살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춘추전국 시대 귀부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게 시베리아산 모피였습니다. 귀부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고. 뭐 여러분들 다 좀 귀부인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귀부인들. 그때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귀부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게 시베리아산 모피였는데 결국 알타이 지역과 이 중국 지역 간에 교역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 스키타이 사람들이 알타이 지역의 물건을 팔 때 주로 어떤 물건이었냐면 서쪽에 있는 그리스 물건, 남쪽에 있는 페르시아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건을 갖다 이쪽에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바로 이제 스키타이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도 그리스, 페르시아를 거쳐서 스키타이 사람들의 거주지를 거쳐서 스키타이 상원망을 거쳐서 알타이 지역에 이르고 알타이 지역을 통해서 중국과 교역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겠죠? 뭐 충분히 그런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키타이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직접 교역은 안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자, 동방무역 지금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이 스키타이 사람들이 동쪽 알타이 지역에서 금을 사오고, 알트입니다. 금을 사오고,
이 서방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물건들을 동방에 팔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춘추전국 시대는 되게 28세기, 3세기 사이인데요. 이때 이제 시베리아족과 교육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스 페르시아와 스키타이를 거쳐서 시베리아, 알타이, 몽골, 중국으로 이어지는 교역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쉴 텐데요. 이 얘기만 하고 쉬죠. 역사상 모든 문명의 교류, 문화의 소통이라는 것은 상업의 부산물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아주 이제 이 길거리 말로 얘기하면,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문화가 옮겨지고, B라는 지역에서 C라는 지역으로 문화가 옮겨진다는 얘기죠. 문화가 발이 달려서 나는 문화니까 저쪽의 문화는 전파할 이런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장사하는 과정에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문화가 옮겨진다. 따라서 스키타이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의 교육관계가 있었다는 얘기는 스키타이 문화가 아시아로 전파되고 아시아의 문화가 서쪽으로 전파됐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 가지만 좀 예를 들게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파리가 됐든 도쿄가 됐든 뉴욕이 됐든 뭐 이제 서울이 됐든 동시 패션이지만 한 20년 전, 30년, 4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랑스에 뭐 아무개 누가 와서 서울에 와서 무슨 패션쇼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한국 여성들의 우생활 향상을 위해서 와서 했겠습니까? 뭐로 왔습니까? 그 사람? 돈 벌러 왔죠. 돈 벌러 오는 과정에서 그 패션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한국에 옛날 고대 중세기에도 문화의 전파라는 건 철저하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화하면 뭐 굉장히 고급 같고 문화는 그냥 뭐 날개가 달려서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먹고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너는 뭐냐? 나는 존재가 사유를 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고. 어쨌든 이 동서문명 교류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10명씩 나오시다가 왜 내가 하니까 좀 안 나왔지 참. 오늘은 이게 등을 좀 끄고 보니까 화면이 신명해서 너무 좋은데 그동안은 맨날 밖에 화면이 신명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해요. 어떻게 좀 하고
촬영돼요? 네. 아이고 뭐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이 스키타에 관한 성경 구절도 제가 전에는 이제 이걸 담고 다니다가 막 가끔 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뺀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그런 항의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뺀 것 같은데 이 구약뿐만 아니고 이 신약에서도 좀 발췌를 해서 뭐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하여튼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보라 뭐 북방에서 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그거 있죠. 에레미야가 이제 이 호소를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신앙의 타락을 호소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북방군이 침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그 옛날 그 비디오 시절에 예. 영화 300이라는 아주 잘 돌아가던 그 비디오가 있었는데요. 예. 보셨나요 혹시? 안 봤어요. 거기에 나오면 예. 페르시아의 예. 아까 다리우스 왕인지 예. 거기서 보면은 영어식 발음은 세르세고 예. 저기 그 페르시아 말로 크세르크세스거든요. 예. 크세르크세스. 핸델의 세르세 오페라의 그 모티프가 저기 되는 건데 혹시 그 다리우스가 보면은 거기 페르시아의 가장 전성기 때인데 다리우스 1세와 2세가 있나요? 있죠. 아버지 다리우스 1세 이제 아들 다리우스 2세가 아까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 그 스파르타 간의 그 전쟁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그 헤로도투스의 거기 역사에 나와 있는데 그게 다리우스 1세 아버지 때인지 아들 2세인지 그게 헷갈려서. 지금 이 사람은 잠깐만요. 나도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다리우스 2세 아들이 아닌가. 이게 지금 그렇죠. 전쟁에서 패해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다리우스가 패배하는 경우는 이제 알렉산더에게 이제 다리우스가 패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세, 2세, 3세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연대만 몇 세라고는 안 적어놨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스키타이 얘기는 뭐 다리우스 얘기라든지 스키타이가 이 페르시아하고 전쟁, 그리스하고 예를 들면 이 교역 관계 있다 이런 얘기도 뭐 재밌는 얘기죠. 또 이제 기원에 관한 얘기도 재밌는 얘기지만 사실 그 스키타이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방교역입니다. 동방교역이고 동방교역의 부산물로 스키타이 문화가 이제 세계 각지로 퍼진다는 이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게 이제 이 스키타이 문화권에 관한 얘기고요. 심지어는 뭐 고조선 이 지역까지 퍼진다는 얘기인데 학자들은 스키타이 문화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동물 문화, 이건 애니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동물이 이제 엉켜있는 싸우는 그런 문양인데 그런 마구 스키타이 사람들이 이제 발을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가춤 그리고 이제 무구인데요. 이거를 스키타이 문화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물 문양입니다. 동물이 싸우는 거. 예컨대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공격한다든지 또 육식동물끼리 싸우고 있다든지 또 이제 그리핀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그려놓는다든지 독수리를 그린다든지 이런 게 이제 동물 문양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무기라든지 뭐 의복이라든지 일반 이 쓰는 뭐 그릇이라든지 항아리라든지 스키타이 사람들이 쓰는 모든 물품에 이 동물 문양이 그러니까 표현이 되어 있다. 이거를 동물 문양이라고 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스키타이 사람들이 세계 그러니까 역사, 예술사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 바로 이 동물 문양입니다. 이게 스키타이 사람들이 스키타이입니다. 스키타이인데요. 스키타이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안 남겨놨죠. 그 기록이라는 게 이제 헤로도투스가 남긴 기록인데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수많은 쿠르간이라는 것은 고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분. 그러니까 쿠르간은 대형 무덤을 뜻하는 러시아의 고고학 영어로 티르크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터키어, 위그르어, 카자흐스탄, 우즈베거 이 통칭에서 모두가 티르크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쿠르간이라는 말을 쓰죠. 대형 무덤. 그런데 이 대형 무덤, 수많은 대형 무덤을 남겨놨고요. 여기에서 엄청난 양의 그러니까 이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남긴 소수의 기록, 또 일부 성경이라든지 기타 아주 이 장편들 기록 플러스 이 고고와 유물을 통해서 오늘날 학자들이 스키타이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키타이 이 고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걸 적성목각군이라고 하는데요. 돌을 쌓고 이 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중국 고전에서 관곽.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게 관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은 속널이고 곽은 이 집 같은 거는 겉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관곽이라고 하는데요. 이 곽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관이고요. 이것도 이제 이 곽이 있습니다. 이렇게 곽이 있죠. 돌이 이렇게 쌓여있죠. 이걸 적성목곽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라 무덤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적성목곽군이라는 건 이제 여기에서 보면요. 이게죠. 이건데 지금 나무 널이죠. 이게 속널이고 돌이 적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덧널이 있습니다. 덧널을 곽이 있죠. 덧널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보면 나무 널하고 나무 덧널이 이게 이제 정형적으로 그려놓은 구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무덤, 이 적성목곽군이라는 게 신라에서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경주 일대에서만 나타납니다. 그것도 이 특정한 시기죠. 4세기, 5세기 뭐 이 특정한 시기만 나타나죠. 예를 들면 백제라든지 고구려 사람들의 거주지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우리 조교 선생님 나중에 이거 오디오 이거 좀 되게 좀 해주실래요? 오디오 소리 나게 안 돼요? 비디오를 하나 볼 텐데 간단한 걸 한 2분 해보세요. 이게 경주 일대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거를 70년대 황남대총이라는 거를 발굴하고 나서 학자들이 경악을 했죠. 첫째는 유물이 완전히 한반도 지역의 유물하고 다릅니다. 두 번째는 무덤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이제 북방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외래 이주민들이다. 그러니까 토착민들은 아니다. 이주민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시베리아를 주목하고 시베리아에서 점점 서쪽으로 갔다 최종적으로는 스키타이 거주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구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신라, 적어도 신라 모든 신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신라의 지배 집단들, 그러니까 왕릉을 축조하고 왕릉에 묻힌 사람들, 대영고분.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대릉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무덤 많은데 거기 가보면 구조가 다 같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이 부장품하고 다 다릅니다. 황금유물이 나오죠. 한반도 지역에서 황금유물이 안 나오거든요. 황금유물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주인이 어딜까 해서 현재는 처음에는 북방 뭐 이렇게 찾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스키타이까지 가게 됐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스키타이 고분이 바로 한국의 무덤으로 왔다. 이렇게 1대1로 대입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대릉원 발굴 모습 이 비디오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 뭐 안 되기질 않을 텐데. 여기 이걸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해보면 되죠.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이게 70년대 발굴 모습인데요. 소리 안 나오죠. 할 수 있으면 하고. 처음에 그날 깜빡해버렸네. 준비가 좀 뭐 미비해서 미안합니다. 예, 그래. 안 되면 안 돼. 자, 네,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대릉원이라는 데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70년대고 황남대총이라는데
이거를 발굴하면서 이제 좀 경악을 했죠. 첫째는 유물, 황금 유물. 두 번째는 무덤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반도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이 연구 대상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고고학자들이 현재까지도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연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스키타이 문화 가운데서 이 무기를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 그리스 말로 아키나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키나케스식 청동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하트 문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꼭지가 있는 이건데 이게 이제 우랄 지방 이건 전형적으로 스키타이 문화 영향을 받은 지역. 그 지역에서 이제 이 출토된 칼과 중국 허베이성에 출토된 칼이 거의 유사하죠. 이거는 뭐 그냥 사실 우연하게 영향을 그냥 영향이 아니고 우연하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닮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런 거를 스키타이 문화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이거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백조형 안테나식 세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화합미술관에 있습니다. 대구 비산동에 출토되어 있고요. 이거를 처음에 학자들이 이제 머리에서 보니까 백조 같죠. 그래서 백조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뭐 안테나 같으니까 안테나 스식이라고 이제 또 이제 이 말을 붙여놨고요. 현재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학자들이 이제 이중 학자들은 이거 유사하다 아키나스식 청동검의 일부다. 그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떤 학자들은 어쨌든 좀 성급하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그 영향관계를 100%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논의의 중점은 동물 문양이죠. 동물 문양인데 동물 문양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양에 이제 추운데 오셨으니까 동물 문양만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죠. BC 7세기에서 AD 2, 3세기까지 유라시아 초원 지역에 나타난 예술 양식. 초원이라는 건 아까 이제 유라시아 난주리아의 손다리까지 펼쳐져 있는 이 스텝을 얘기하죠. 초원지대. 그런데 그 동유럽은 제가 뭐 맨날 어디 가라고 얘기하는데 가능하면 조금 더 젊었을 때 동유럽 한번 갔어요. 동유럽. 뭐 친구들끼리 그냥 돈 조금씩 모으면 됩니다. 몇 년은. 개 있잖아. 개. 그렇게 하시고 그 동유럽이 이 초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초원이죠. 유라시아 대륙 초원에 마지막. 네. 어떤 예술 양식이고 스키타이 유물에서 전형적인 양식 형식이 보이기 때문에 스키타이 동물 양식 혹은 동물 문양 아까 얘기했지 애니멀 스타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무, 쇠, 청도, 금, 등을 사용해서 사슴, 사냥은 염소, 야생 염소를 얘기합니다. 말, 표, 매, 사자, 그리핀. 그리핀은 매하고 사자를 합성시켜놓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리핀 등을 양식화해서 그러니까 사실대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되게 양식화해서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양식화해서 할 때 눈을 할 때는 사람 동그라미 그리고 점을 하나 찍잖아요. 그걸 양식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표현을 했죠. 황알이라든지 머리핀이라든지 일상적으로 쓰는 목걸이라든지 버클, 장식판 등은 정교한 풍부한 예술적 표현을 하고 여기에 이제 동물 문양이 쓰여져 있다. 이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키타이들이 유목민이니까 사계절이 이동하잖아요. 작고 가벼운 물건을 휴대해야 되고 장식물의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동물의 몸을 둥글게 말거나 무릎을 완전히 꺾거나 목을 180도 젖힌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유목 갖고 그냥 한 2시간 가면 잡는 일이 많은데요. 사실 인간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유목민들은 사계절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소유했습니다. 유목에 가장 그러니까 너 유목민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건 본반 한번 생각해보면 인간이라는 건 요즘 같으면 집에 가니까 예를 들면 김치 냉장고 따로 있고 그냥 냉장고 따로 있고 요즘 제3의 냉장고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사계절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목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몸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생존에 필요한 거. 가장 검소한 거죠. 그게 유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옮겨 다녀야 되니까 자기 물건을 만들 때 가능하면 작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동물 문양을 표현했다는 얘기죠. 원래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마음씨가 좋다거나 검소해서가 아니고 철저하게 이거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많아지면 이동을 못하게 하면 유목 자체가 생존 기반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고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협동했습니다. 왜 협동한 줄 아세요? 마음씨가 좋아서 협동은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협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지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원시 공산사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는 서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먹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인간은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가능한 법도 어떤 법을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라는 거는 말로 규제가 안 되는 거죠. 잘 알잖아요. 코로나 그렇게 하는데 그냥 뭐 술 마시고 그냥 예를 들면 인천을 막아놓으면 시흥으로 가잖아요. 그 인간입니다, 그거. 처음에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병보다도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시아 국가가 잘 통제가 되죠. 그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 통제된 사회에서 살아본 경험.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죠. 인간 역사로 따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일단 독재죠, 일종의.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걸 틀어막느라고 코로나가 터졌죠. 터지고 나서는 그 체제가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이거를 참 해석하기 어렵죠. 우리는 어떤 체제인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대개 이제 맹수의 공격 모습을 표현한 장식품을 의복, 무기에 부착한 것은 상징적인 주술성과 공격성이 예를 들면 내 칼에다가 예를 들면 멧돼지를 그렸다. 내 칼에다 사자를 그려놨다. 그 힘이 나한테 전이되기를 바라는 일종의 이제 주술적 생각 때문에 이제 그랬겠죠. 저는 되게 그랬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사자, 독수리, 멧돼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동물 문양에 많이 나타나는 건 세계 각지에 나타나는 그런 두 가지입니다. 그리핀하고 이제 이 사슴인데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이 그리핀이라는 존재는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사자와 독수리를 합성시킨 상상의 동물이고요. 머리가 독수리면 독수리 그리핀, 머리가 사자면 사자 그리핀인데 대개 BC 3000년 혹은 3500년경, 지금부터 거의 6000년 가까운 이전에 이란과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이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유역, 근데 메소포타미아죠. 이 지역에서 발생해서 동서세계로 그리스, 다른 이제 동방으로 전파가 됐는데요. 이 그리핀이라는 것은 적어도 신화에서는 흉악함과 공개, 신성한 것을 지키거나 신의 탈권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흉악하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호위병으로서 참 적합하죠. 신화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대개 여러분들 그 신의 존재라는 거는 이제 이 신화를 읽어보면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마치 아파트에서 예를 들면 A지구에서 B지구로 가듯이 마시러 가잖아요.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다. 뭘 타고 갑니다. 또 신이 예를 들면 지상으로 내려올 때도 그냥 발로 그냥 점프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타고 내려오죠. 대개 이때 이제 탈 것이 있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구슬할 때 어떤 무당들이 예를 들면 천계 여행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죠. 조금 주술적이긴 했지만 제사는 늘 높은 데서 지냅니다. 또 잘 아시죠? 그 이유는 신이 내려올 때 좀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첨답이 높은 것도 신과 가까워지게 하는 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오해가 살까 봐서 제가 조금 좀 이 얘기를 좀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고대에서부터 이 제단은 늘 높은 곳에 있었고요.
사실 이 신이라는 건 하늘에 있다고 그러지만 물리적으로 하늘이 어디서 붙습니까? 파랗게 보이는 건 물리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리적인 현상인데 어쨌든 인간이라는 거는 머릿속에서 신의 존재를 하늘로 생각하고 어떤 신에서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신이 그러니까 임하는 곳은 높은 데다 재단을 쌓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슴의 존재는 어떤가? 여러분들 고대 세계로 갈수록 예를 들면 고대 예술에 사슴이 많이 등장합니다. 암각화라든지 어떤 뭐 동굴 벽화라든지 여기 사슴이 등장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대로 가면 갈수록 생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생산은 인간의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의 생산도 되지만 두 가지 양면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불어나야지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가 있죠. 생산성이라는 그 두 가지. 특히 이제 사슴뿔이 아주 굉장히 힘을 상징하는 첫째는 이 힘이라는 거는 생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슴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사슴뿔이 매년 빠지잖아요. 매년 빠졌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뿔이 딱딱해서 떨어지기 전에 물렁물렁했을 때 잘라서 쓰는 게 뭐죠? 녹용입니다. 녹용인데 그래서 이제 고래로 옛날부터 사슴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가장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도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요. 무슨 문제죠?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없죠? 들어본 적 없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네. 어쨌든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다시 태어나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영원히 살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 그 다시 태어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사슴의 뿔이었어요. 여러분들 고대인들이 무덤에다가 거기에 이제 그릇을 놓고 심지어는 타고 평소에 타던 말을 순장시키고 그게 이제 먹거리를 뒀던 거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실제로. 사후세계가 있는 걸로 믿었죠.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숟가락을 놓은 겁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걸 했냐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사랑했던 내 말을 거기에 순장을 시키고 그냥 순장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말 머리에다가 사슴뿔 장식을 달아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 세상에 가서 말을 타고 혹은 저 세상에 갈 때 그 말로 가고 뿔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뿔이라는 건 뿔같이 다시 태어나라는 이러한 그러니까 형태의 이 유물이 있는 이 무덤에서 이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사슴을 동물 분양에 많이 새겼다는 것은 사슴의 이런 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2011년에 예술의 전당 서울에 이 스키타이 유물전을 할 때 출품된 이 그리핀하고 사슴인데 이런 예술 양식. 자, 또 하나 이제 스키타이 동물 양식과 관련해서 예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늘 얘기지만 뭐 처음은 안 보니까요. 상식적으로 좋죠. 알면 좋습니다. 저는 뭐 요즘 뭐 책을 코로나로 그냥 아무래도 밖을 출입을 덜 하니까 책을 뭐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뭐 그동안에 못 읽었던 거 별의별 거 다 읽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는 제 직업이지만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했던 거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지금도 책을 보고 이것저것 관심이 있고 한편으로는 사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코로나로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한 일이죠. 아침에 택시 타고 택시기사님 한숨 쉬어서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금 기준에서 적당한 사람한테 좀 깎아라. 됩니다. 한국 기준에서 1억 이상 받는 사람 좀 깎아라. 많습니다. 대학교 깎아라.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하여튼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랬죠? 황금이.
스키타인들이 유별나게 사랑했던 게 황금입니다. 첫째는 왜 황금을 좋아하냐? 황금 유물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스키타이 유물전을 2번 했는데요. 1990년인가 91년에 스키타이 황금이라는 제목으로 유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2011년에서 12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스키타이 황금 유물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황금 유물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왜 스키타인들은 황금 유물을 만들었을까? 사실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는 몇 가지 이제 이 기준이 있죠. 보석이라는. 첫째는 뭐 이 색깔이 좋아야 됩니다. 보석은 첫째. 또 이제 희귀해야 됩니다. 보석은 그렇습니다. 또 내구성이 좋아야 되죠.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갖춰져야 돼요. 이 돌이 보석이 아닌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색깔이 흔히 말하는 때깔입니다. 때깔이 안 좋은 게 없죠. 황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다 맞는 게 황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래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가장 사랑을 받는 귀금속이 황금입니다. 누구든지 황금 덩어리 하나 좀 갖고 싶죠. 그렇죠. 황금 사랑은 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일에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이 스키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고래는 이제 부와 권력의 상징이죠. 또 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뢰 도구도 황금으로 만들었고 사후세계를 장식하는 공예품도 황금으로 만든 게 꽤 많죠. 이거는 황금을 그만큼 인간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인류 역사상 황금 유물을 가장 많이 남겨놓은 이 집단 중에 하나가 이 스키타이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요. 북방민들은 무기, 마구, 장신구 등에 금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스키타이 공예라고 하면 금공예품이라고 해서 차라한 황금 유산을 남기다. 이게 이제 스키타이 황금 문명전이에요. 2011년 12월부터 이제 한 2달, 3달 정도 했네요. 예술의 전당에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스키타이 전시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동하고 철로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이 멧돼지가 그려졌습니다. 이게 뭐 쓸데없이 해놓은 건 아니죠. 멧돼지가 이런 건 자기한테 멧돼지한테 힘이 전이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없습니다. 아이들 뭐 하는 거 보면 쟤는 왜 그럴까 그러지만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 뭐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애들 우리 애 키워봤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갓난아이 때 배고프고 울어버리잖아요. 그게 그 방패하는 방식이에요. 안 울면 이상하네. 이제 얘가 하도 우니까 좀 짜증은 좀 났어요. 왜 울까?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큰 녀석인데 별 얘기 좋아해요. 하도 울어서 집사람 어디 갔었죠. 뭘 이제 뭐 하고 있는데 그때 타자하고 있는데 울어서 이제 책상 밑에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며칠간 혼났죠. 뭐 혼난 정도가 아니죠. 다시는 뭐 접근하지 말아라. 이게 그리핀이잖아요. 그리핀이 멧돼지. 이게 이제 뭐냐면 장식인데요. 인간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저는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계급이 분화된 이후에, 그러니까 뭐 노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이 생긴 이후에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된 사람은 이렇게 뭔가를 갖고 싶어. 이거를 뭐 달고 다녔겠습니까? 이게 장식이거든요. 가슴에 장식.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놨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무리 밥을 굶어도 한쪽에서 사치하는 게 인간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해결하지 뭐 잘 모르겠어요. 해결하지 못. 여기에 보면요. 예를 들면 여기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인간이. 뭐 이거는 또 맹수가 이제 공격하고 있죠. 그런 모습인데. 자, 스키타 유물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게 이겁니다. 황금빛인데요. 빛의 윗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술의 전당 할 때 이걸 뭐 전시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박물관에 있는 것 갖다 했는데 이게 가장 유명합니다. 러시아 이제 에르미타주 박물관, 에르미타시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들이 몇 개 있죠. 루브르, 대형 박물관, 스미소니안,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의 이제 에르미타즈 박물관, 사대 박물관까지.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계 박물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인간이 이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거는, 웹을 사용한다는 거는 참 놀라운 진보죠.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황금빛으로 이걸 빛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뭐 그냥 부하고 귀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을. 저는 저는 이제 방송국의 어떤 사장님이 퇴임한다고 하여튼 뭐 모임이 있는데요. 돈을 좀 얼마씩 내라고 그래요. 그거 왜 내냐 그랬더니 뭐 열쇠로 준다. 열쇠로 왜 주냐.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좀 젊었을 때인데요. 열쇠로 왜 주냐고. 지금 보니까 그 뇌물이었습니다. 뇌물. 저하고는 관계없었는데 그 이제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 4천년 무슨 어느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이제 돈을 뭐 이렇게 내서 이제 그분에게 퇴임하는데 뭐를 줬는데 뭐 황금 열쇠를 입고 뭐 아파트 열쇠도 아니고 그거 뇌물이잖아요. 이것도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자, 아까 보세요. 360도 이렇게 꺾었다고 그랬잖아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이 크림이야, 크림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 볼가강. 그러니까 맹수가 말의 몸통, 염소 뿌리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스키타이 거주지에서 전혀 동쪽으로 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카자흐스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중국이고, 이게 카자흐스탄입니다. 그 재작년에 카자흐스탄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큰 전시회를 한 번 했죠. 여기에도 이제 이 스키타이 영향인데요. 카자흐스탄에서 이 출토된 유물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황금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발굴했을 때 크루간에서 뭐 수천 조각의 황금으로 이렇게 기념해 있었죠. 황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황금인간이라고 했는데 1960년대에 발견됐죠. 현재 카자흐스탄의 국가 이 상징으로 귀족 청년이었다고 하죠. 이게 나왔으면 좀 제가 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시쿠르간이라는 데서 발견이 됐고요. 뭐 되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이 이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다음에 그 세운 독립기념탑의 꼭대기를 장식하고 있어요. 인권. 여기서 이제 그 1900, 이게 이제 이 60년대 말이냐 70년대 초기에 귀족 청년인데 인권은 화살 장식에 모자를 쓰고 뾰족한 모자를 썼다는 거예요. 뾰족한 모자를 쓰고. 아까 뾰족한 모자를 쓴 거는 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도 뾰족한 모자를 쓰고. 뾰족한 모자를 쓰고 4천여 장의 황금 조각으로 만든 옷으로 몸을 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 사람을 황금인간이라고 했죠. 귀족 청년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부하고 귀했으면 황금으로 치장하고 저승이었겠습니까? 중국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이 금실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매장을 했죠. 한나라 시대에 하기 때문에. 뭐 부하고 귀하면 살아서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아까 이제 이 카자흐스탄의 이 베렐쿠르간 고분에서 출토된 말인데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재현해 놓은 겁니다. 발굴을 해보니까 말이 그 순장이 돼 있고, 물론 이제 뭐 다 뼈만 남았죠. 머리뼈 위에 이런 이제 걸로 사슴뿔로 장식이 돼 있더라. 이거를 이제 재구성된 거예요. 재구성. 아까 얘기했죠. 그 말을 타고 저승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사슴뿔이 다시 나듯이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수건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옵니다. 그 시베리아의 타드리크 고분이라는 몽골 바로 서북쪽에 있죠. 여기서 똑같이 여기 보면 이제 이 지역이 알타이 지역인데요. 알타이 지역의 무덤은 알타이 형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무덤에 이제 물이 스며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워낙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무덤 자체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굴하면 지금 여기 이제 이 목과
곽을 좀 제거하고 있잖아요. 이 전체가 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좀 이상한 얘기지만 시신이 꼭 살아있는 냉당 천몇백 년 동안 냉동고에 그냥 보고서들 보면 살아있는 사람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존이 잘 됐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그 파질급 부분 중국벽입니다. 미라인데요. 여러분들 미라는 세계적으로 세 군데가 유명합니다. 첫째는 지금 알타이죠. 이게 얼어있는 지역. 두 번째는 이집트. 이거는 인공 방부 처리를 합니다. 이집트 이 피라미드. 세 번째는 중국 신장. 실크로드 탐사를 가시면은 신장 모래 속에 있는 미라입니다. 이게 자연산 미라죠. 모래 속에 있는 미라.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라가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은 신장 박물관. 모래 속에 묻혀 있는 미라인데 여기는 이제 이 동결된 미라고요. 동결된 미라를 보면 그 사람들이 문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신도 뭐냐면 이 동물양 여기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시신에 그린 게 아니고 평소에 문신을 하고 다녔죠. 이 발굴 보고서를 보면 거의 살아있는 사람 같이 피부가 그냥 금방 그냥 일어설 것 같이 그런 모습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 동쪽으로 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인데 몽골로 옵니다. 몽골로 오면 여기 오르도스라는 지역은 내몽골입니다. 남쪽에 있는 몽골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당시 이제 흉노는 오늘날 몽골 땅에 있었던 중국 한나라 시대 때 있었던 북방민이고요. 여기 이제 부여가 있고 고조선이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이제 이 만리장성을 경계로 해서 남쪽이 한나라. 한나라는 여러분들 이 고조선이 누구한테 멸망했죠? 한나라한테 멸망했습니다. 21년. 북방에 이제 흉노라는 유목민이 있었고요. 오늘날 몽골 땅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 동물 분양이 전해졌다. 스키타이즈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몽골의 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이 카펫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이 흉노 시대 이 카펫인데요. 노이눌라 혹은 노용월이라고 하는 유적지죠. 여기 보면 이게 그리핀입니다. 흉노가 활동했던 시기는 13세기에서 AD 1세기인데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 그리핀이 이 카펫에 재현이 되고 있죠. 오르도스 지역 내몽골입니다. 여기 이제 이 동물 분야이고요. 그리고 낭랑고분.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이제 4개 군을 설치했죠. 일종의 이제 식민지배 체제입니다. 낭랑, 진번, 임둔, 현도라는 이 4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총독부 같은 곳을 설치했는데 그 중에 낭랑 지역의 무덤에서 출토된 칠기는 그릇인데요. 이거는 그리핀을 양식화시킨 겁니다. 이겁니다. 그리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핀을 양식화시킨 건데 이거죠. 이 그리핀입니다.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고 이 그리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스키타인들이 그러니까 만든 이 동물 양식, 특히 그리핀이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 지역에까지 퍼져 있었다. 하면 되고요. 자, 문제는 아까 이제 이 황남대총 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얼추 맞추고 그러면 조금 5분이나 지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이 발굴자들이 깜짝 놀랐던 게 이제 2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유물, 하나는 무덤 구조 때문에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금관이라든지 황금 유물이 한반도 지역에서 한 번도 출토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 보면 이제 금관이요. 생각하는 것보다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렁주렁 옥이 달려있고요. 옥 있잖아요. 옥이 달려있고. 이거 도대체 이게 뭘까? 처음에는 여기 이제 새도 있기 때문에 솥대다. 한국에 솥대 같은 게 있잖아요. 또 시베리아의 자작나무다.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황남대총이 발견되고 또 금관, 여러 종류의 금관이 발견된 이후에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또 이게 무슨 모양을 모델로 했을까? 도대체 이게 뭐를 형상화했을까?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스키타이하고 관련성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 간두 장식인데요. 간두 장식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말을 쓰고 싶어서 갖고 이 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전압 당간지주 그러듯이 이 막대를 이 간이라고 합니다. 당간. 간두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막대 이 끄트머리를 장식하는 그래서 간두 장식하면 제사 지낼 때 옛날에 고대 제사 지낼 때 긴 막대기에다가 뭐 기둥에다가 이제 여기에 머리를 붙인다는 얘기죠. 이걸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간두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막대기 끄트머리 장식 이런 얘기인데 스키타의 주요한 신 가장 중요한 메인 가시입니다. 중요한 시인데 파파이오스 형상을 붙여놓은 간두 장식인데 새 혹은 동물과 함께 이 세계수 위에 서서 지상과 천상의 자연의 힘을 상징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간두 장식 이것만 뭐냐면 월드 트리 즉 세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세계나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하늘에 살다가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그냥 점프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뭔가를 타고 내려오는데 신이 지상으로 강림을 할 때 타고 내려오는 나무를 우주목 혹은 세계숲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월드 트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종교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간두 장식은 이렇게 이제 세계수를 상징을 하고요. 또 파파이오스 형상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종이 달려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의뢰를 지낼 때 종을 친다는 얘기는 삿된 거, 잡된 거를 쫓아내는 역할입니다. 늘 종이 달려 있습니다. 의뢰를 할 때 이 장식에는 늘 종이 달려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간두 장식,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출토된 이 간두 장식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제 자고도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이 스키타인들의 어떤 무속적인 사고 방식인데요. 이걸 보세요.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 서봉총이라는 것은 일제 때 1926년 조선 총독부 박물관 고이즈미 발굴단에 의해서 발굴이 됐는데요. 이 고분은 그 발굴에 스웨덴의 구스타브 황태자가 참가한 것을 기념해서 스웨덴의 한자명인 서전입니다. 과거에 스웨덴은 서전이라고 그렇게 썼죠. 서와 출토된 금관의 봉황 장식에서 이 봉을 따서 현재 그러니까 이게 출토된 이 고분을 서봉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제 때 스웨덴 황태자입니까? 예, 황태자가 여기에 발굴장에 왔대요. 그 기념해서 그냥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온 이 명칭입니다. 가장 화려하죠. 여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새가 얹혀져 있고 옥이 달려 있고 가장 화려한 그 금관인데 자, 이 금관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 일부 미술사학자들 연구는 그동안에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연구가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그럴듯한 합리적인 설은 이 설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북부. 아프가니스탄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옛날에 소련의 지배를 받다가 소련하고 이제 한 10년간, 20년간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했다가 이제 미군 침략받고 탈레반 나오고 그게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혹시 언제죠? 2000년대 초에 이 분당의 샘물교회 사건 아시죠? 이제 이 목사님들 거기 갔다가 인질로 붙들려가고 남자 목사님도 3분인가 2분이 돌아가시고 그 사건 이 사람들이 간 데가 아프가니스탄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지역에 트리아테페라는 이 유적지를 합니다.
그게 출토되는 이 금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금관이 어디에서 왔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금관에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문화적인 영향일까라고 이제 연구를 했고요. 마치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한국 그 미술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 수건 중에 하나가 이 금관이 도대체 어떤 계통의 어떤 물건을 모델로 했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런 문제였는데 여기서 실마리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서가는 연구는 현재까지는 이 틸리아테페에서 출토되는 이 금관이 한반도의 신라의 금관에 영향을 줬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이 틸리아테페라는 곳의 금관을 만든 주인공들은 누구나 북방에서 남한 유목민들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북방에서 내려온 유목민들은 여기 스키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이란 사람들, 인도 사람들은 다 한 계통, 인도 유럽, 백인종들입니다. 백인종의 유목민이 아프간 북부에 와서 이런 금관을 만들었고 현재까지는 한국의 금관과 가장 유사한 금관이 이런 금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그냥 아무래도 그냥 말도 빨리 좀 차분하게 학교에서 같으면 2시간짜리 수업이라면 한 이틀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해야 될 거를 한 번에 끝내느라고 하여튼 제가 말을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생소한 얘기인데 좀 최대한 제 나름대로 좀 재주는 부렸는데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쭤보실 게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것도 맞습니다. 예.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모령왕릉에 보면은 예. 그 김일성의 4대 손이랍니다. 그때 그 김일성에 대해서 의문은 많다. 예. 김일재. 김일성. 예. 그 사람이 그 항모제 때 흉노족 그 왕족의 그 공자였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금관이 문화가 문양이 예. 나오지 않았느냐. 예. 흉노족이 그 문화가 예. 상상했던 예. 있지 않느냐. 예. 스키타이하고 가격은 어떻게 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입니다. 흉노 시대가 지금 이게 이제 흉노 시대가 이제 지금 한나라 때잖아요. 한나라 때고 김일제 얘기가 이제 하여튼 흉노의 이제 왕손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시대의 배경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노가 이제 최대한 팽창했을 때 예컨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봅시다. 사마천이 쓴 한나라 역사서인 그 사기라는 책에 보면 첫째는 이제 한나라 역사가 전체가 이렇게 이제 소설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한나라 북쪽에 있었던 흉노에 대해서는 흉노전, 사기 흉노전. 동쪽에 있었던 조선 부분은 사기 조선전 이렇게 되어 있죠. 남쪽에는 사기 남월전. 동쪽에는 이제 서쪽에는 사기 서역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쓸 때 구상을 할 때 한나라하고 가장 그러니까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주변의 4개 지역의 역사를 그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노의 예를 들면 흉노와 한나라가
그러니까 한반도 지역에 있는 어떤 집단과 이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류를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렇고 이 흉노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스키타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카펫이 만들어져요. 카펫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오르도스라는 것은 오늘날 그 중국의 내몽골에 있습니다. 오르도스의 천문기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제가 이제 자료를 여기에 안 올려놨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오르도스 지역에는 많은 스키타에 관련 유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흉노 사람들이 스키타의 문화 영향을 받았다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추정을 거듭한다면 김일제에 의해서 금관이 전해졌다고도 추정해도 그거는 이건 100%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거듭거듭 얘기지만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그것도 경주 일대에서만 이러한 무덤에서 황금 유물과 똑같은 적성목가군이라는 구조가 출토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어쨌든 이거는 외부 영향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다. 다만 그게 시베리아로 점을 찍을 것, 예를 들면 스키타이로 점을 찍을 건지는 여전히 그러니까 연구 과정이 남아있다. 무덤 구조로만 보면, 또 황금으로만 보면은 스키타이까지 신라 유물을 연결시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일제 얘기하고 흉노 얘기는 그 중간 거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혹시 또 다른, 하여튼 다른 데는 그냥 10분이 나오셨다고 그러면 오늘은 좀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좀 주변에 아시는 분들 좀 얘기를 해서 좀 많이 좀. 다음에는 이제 몽골 제국 얘기인데요. 그 몽골 제국의 이제 교통수단 얘기입니다. 오늘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어려운 자리까지 해주셔서 고맙고. 지난번에 이제 어쨌든 그 강의 이 누락된 부분 그거는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할 거고 앞으로도 이제 그 외고대학교의 국제 강좌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 점점 작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시행착오는 조금 있을 겁니다. 금년에 시작했구나.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더 좋은 강의로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난번 교수님 유인물을 주셔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훨씬 더 그래요? 고맙게 그러면 유익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인물 갖다 드리죠. 미리 보내줘. 예. 그래요? 네. 미리 저는 유인물 가져라는 얘기를 안 해갖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 저는 유인물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한데요. 그 전에는 내가 갖다 드렸는데 얘기가 없어요. 유인물 보라는 얘기가 없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황금이 굉장히 거기서 많이 낮다는 황금에 대한 그래요? 황금은 되게 알타이적에서 가져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난 건지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건지 두 가지로 궁금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수입이 갔다는 사람도 있고 네. 아마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 거래한 지역이 황금이 많았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래한 지역. 그렇죠. 네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한 군데 살지 않고 동쪽에서 네. 서쪽으로 네. 이주를 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살거나 네. 거래한 지역이 황금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라는 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예. 그래요. 예.
예, 나요. 난 지금 강의 끝났지. 송도에. 예. 다음 주죠. 다음 주. 아닌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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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조정해야지. 뭐라고? 음, 그건 뭐 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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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뭐, 인제 줬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2단계는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하고 인접적이니까, 그 인접적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 느끼는 그렇다.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래요. 예. 우리 쭉 처음부터 강의를 계속 들으셨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만해요? 네.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오늘이요? 네. 오늘은 엄청 생소했는데 네. 그래도 들으니까 좀 이해는. 아, 그래요? 나 이걸 좀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갖다 드려서 그래요. 어떤 거요? 아니, 그 자료요? 예. 아니 한 교수님만 자료 주셨었고 아, 그래요? 네. 어떤 교수님은 이제 메일을 보내면 이거 파워포인트를 보내주신 교수님도 계시고 예. 요청을 하시고 예. 글쎄, 난 그 얘기를. 매번 쓰신 거 아니에요? 아, 그죠. 네. 알겠습니다. 생각 해야 돼서. 근데 그때 2012년에 그 스티파이 예. 전시회를 했으니까 예. 근데